안녕하세요. 이동용입니다. 11번째 강의. 제목은 독일의 건국 신화, 전쟁 민족의 탄생이라고 큰 제목으로 정했고요. 오늘 읽게 될 텍스트는 볼프강 홀바인의 니벨룽겐의 반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텍스트는 이것이고요. 니벨룽겐의 반지. 20세기에 혹은 21세기에 들어와서 판타지 형식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제가 원래 선택하려고 했던 텍스트는 바그너의 음악극을 만들어내는 텍스트였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번역도 안 되어 있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이렇게 판타지 형식으로 뭐라고 할까, 변신했다고 할까, 변화를 일으킨 텍스트를 가지고 한번 독일 신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물론 저의 이런 생각은, 이런 전쟁 민족이라던가 이런 말을 만약에 제 친구들인 독일 사람들이 듣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은 전쟁에 패할 때마다 전쟁 이미지를 제거하려고 무진장 노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는 독일 사람들은 바이마르로 행정도시를 옮기면서 베를린으로 집중되어 있던 어떤 전쟁 이미지를 제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예를 들어서 빌리 브란트라는 정치인이 폴란드로 가서 바르샤바에 가서 그 유대인 학살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의미로 무릎을 꿇는 명장면을 연출해내기도 했습니다. 1970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학 갔을 시절에 저의 경험으로는 국회의사당을 다시 베를린으로 갖고 오는 작업을 하는데, 그때 예술가들이 겉에 뭐 포장을 한다고 할까, 포장을 해놓고 안에 내부는 전부 다 폭파시켜버리고 새롭게 증축해내는 과정을 밟았고, 그때 국회의사당 돔을 영국 건축인이 도맡아서 하면서 유리로 만든 돔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왜 역사적으로 혹은 독일 입장에서 생각해 볼 만한 일이냐 하면, 영국은 적국입니다. 매일 과장된 표현을 하자면 융단 폭격을 서로가 퍼부었던 나라입니다. 그 적국의 건축가에게 국회의사당이 돔을 만들도록 지시하는 것 혹은 허락하는 것, 그것은 대단한 결정이 아니면 못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민족과 비교한다면, 일본의 정말 전통 일본의 건축가에게 우리 국회의사당을 지어달라 하는 그런 요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국회의사당 앞에 2,000여 개나 되는, 1,000개인가? 저 세보지는 않았네요. 미안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콘크리트 관짝을 만들어서 쭉 진열하는 경고비라는 제목으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담당했던 건축가는 또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도 적국입니다. 미국 때문에, 미국이 항상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미국이 후발주자로 참전함으로써 한참 싸우고 있는데 선수가 교체됨으로써 독일이 패배하게 되는 정말 기분 나쁜 상대국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한테 그런 경고비를 짓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독일 역사 입장에서 보면은 반성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전쟁의 이미지를 제거해 보려는 무진장 노력하고 있는 이러한 민족에게
이런 독일 건국 신화, 니벨룽겐의 반지 이런 것을 언급하기가 사실은 좀 미안한 감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독일을 우습게 여긴다든가 독일을 폄하한다든가 독일을 어떤 전쟁의 광기 그런 민족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건국 신화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라는 혹은 반성해야 할 대목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276년에 고려의 승려 일련이라는 사람이 삼국유사를 썼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당군 신화가 등장합니다. A4 용지로 타이핑해보면은 한 페이지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긍지가 담겨있는 그 글이지만 그것을 증폭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노력이 좀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찾아보면 누군가는 당군 신화를 소설로도 연극, 희곡으로도 만들어 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할 만한 고전이 아직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글쟁이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1953년생 홀바인이라는 사람이 판타지를 써냄으로써 전 세계인들이 다 읽어내는 이러한 베스트셀러를 일단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민족의 숙원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화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내가 누군지 잘 알아야 역사가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건국 신화와 독일 민족. 오늘은 좀 텍스트를 좀 읽어가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지난번은 그냥 말만 했더니 제 얼굴 보느라고 생각을 못 쫓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읽겠습니다. 니벨룽겐의 반지는 독일의 건국 신화에 해당한다. 이것은 여러 개의 버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니벨룽겐의 노래라는 전설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번에 읽을 볼프강 홀바인 1953년생 바이마르 출생의 니벨룽겐의 반지는 판타지 형식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이야기의 상당 부분이 제멋대로 수정되고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는 등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자는 독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홀바인의 작품의 강점은 그런 것에 있지 않고 이미 있는 이야기에 상상력을 덧붙여 그 구성을 심리적 측면에서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냈다는 데 있다. 인물들 또한 여러 다른 인물들과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좀 더 인간적인 캐릭터로 변화를 줬다는 점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오셨어요?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어떤 증폭해가는 과정입니다. 신화가 있다 해서 그것만으로 긍지를 느끼려고 혹은 긍지를 느껴라 하고 강요하는 것은 정말 꼰대 같은 소리입니다. 정말 긍지를 가질 만한 글을 만들어 주고 나서 요구를 해야지. 이 게르만 민족, 이 이동 민족, 이 전쟁하는 민족, 전쟁이 일상이어야 했을 이 민족에게 긍지가 될 만한 글을 써낸 자들이 있어서 독일이 이렇게 부러운 것입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로 해서 여행이 단절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살아가는 우리들, 조금만 과거로 돌아보면은 여행한다 하면은 배낭여행 간다 하면은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왜 유럽으로 떠났을까요? 거기에 문화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문주의, 인간중심 사상 등의 뿌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니벨룽겐은 게르만족 전설 속의 민족을 칭하는 명칭이다.
니벨룽렌족은 숲속에 산다고 전해진다. 자, 숲속 동그라미 쳐놓고 많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 형제가 독일 역사로 하면 낭만주의 시대의 학자들인데 이들이 동화를 수집했습니다. 이 그림 형제의 동화의 대부분의 내용은 숲속 이야기가 배경입니다. 숲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길을 찾고 어떻게 마녀를 만나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화입니다. 게르만 민족은 숲을 등지고 살아야 하는 이러한 민족입니다. 게르만 민족은 이 숲속에서 길을 찾아야 하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제가 요즘 하이데거의 숲길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게르만 민족 정신이 철학적으로 승화되어가는 과정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숲길이 어떤 길일까요? 숲속에 들어가면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누구는 하늘에도 길이 있다고 비행기를 타고 길을 찾아서 목적지로 향해 날아갑니다. 누구는 바다에서도 길이 있다고 길을 찾아서 무인도를 찾아 나갑니다. 길, 생각에도 있습니다. 내면 세계에도 있습니다. 마음에도 있습니다. 길을 인식하고 찾아내고, 찾아낼 수 없으면은 만들어내기라도 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 게르만 민족이 처한 운명적 상황입니다. 또 계속 읽습니다. 이 민족에게는 많은 금문 보화가 있었는데 그 보물들과 얽혀있는 전설들이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니벨룽렌은 그 어원상 네벨, 즉 안개와 연결되기도 한다. 게르만족이 살았던 유럽의 날씨를 반영한 전설이라는 점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이름이다. 안개가 많은 지역이 만들어낸 이야기란 뜻이다. 전 유럽에서 독일 유학 시절에 자전거를 타고 정말 많이 여행을 했는데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안개가 쫙 깔리면 정말 한치 앞에 안 보입니다. 정말 오전 내내 어떨 때는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게르만족은 훈족에 밀려, 자, 훈족은 이미지상으로 하면은 1155년쯤에 등장하는 징기스칸을 비교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훈족은 훨씬 더 과거에 존재했던 민족입니다. 이들은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서쪽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밀리고 도망갔던 민족이 게르만 민족입니다. 게르만 민족은 이동하면서 로마까지 쳐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게르만 민족은 왜 훈족을 피해서 도망갔을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들은 싹쓸이 작전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으면은 패배한 나라의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뭐 노예로 삼다던가 놀이개로 삼아버리는데 이 훈족은 100% 다 죽여버린답니다. 이게 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니벨룽렌의 이 노래입니다. 게르만족은 훈족에 밀려 민족 전체가 동에서 서로 이동하면서 민족 감정이 형성되어 간다. 즉 니벨룽렌의 반지는 게르만 민족이 형성되어 가던 시절의 이야기를 엮어놓은 것이다. 게르만 민족의 이동은 역사적으로 대략 375년, 376년쯤에서부터 시작하여서 568년 사이에 벌어진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민족 이동 시기의 역사적 배경이 있기도 하지만 이야기 자체는 지극히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영감으로 충만해 있다. 영웅의 이름은 지크프리트이다. 지크는 승리를 뜻하고, 그러니까 히틀러 영화, 그 역사 영화 같은 거 보면 지크 하고 소리 지르는 수만 명의 병사들이 소리 지르는 게 보일 것입니다. 그때 지크는 승리라는 뜻입니다. 히틀러 그루스라고 해서 손을 올리고 인사할 때도 직 하고 소리 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트는 평화를 뜻합니다. 저는 이것을 고민하다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승리한 자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독일의 영웅의 이름이 분석되었습니다. 승리한 자가 평화를 누린다는 뜻이 담긴 이 이름이 영웅의 이름으로 정해진 것이다. 그는 모두가 무서워하는 용을 명건, 노퉁도 잘 기억해 두세요. 예를 들어서 영국의 건국 신화라면 아더왕이 있고 아더왕에게는 엑스칼리버라는 칼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엑스 하면은 바깥으로 드러난 거고 칼리버의 뭐 진리라고 할까? 진리를 규정하는 뭐 그런 칼이라고 할까? 독일의 명검은 노퉁이라고 해서 독일어 어원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혹은 뭐가 필요한 거 혹은 결핍된 증상 이런 것을 칼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명검으로 용을 찔러 죽이고 흘러내리는 그 용의 피로 인해 용의 피 밑줄 쳐놔요. 불멸의 철갑을 두른다. 적의 피도 밑줄 쳐놓고. 자, 전쟁 민족이 불사신이 되는 과정인데 어떻게 철갑을 두른다고요? 용의 피로 목욕을 해야 철갑을 두릅니다. 용이 누굽니까? 지렁이가 아닙니다. 지렁이를 죽이면 영웅이 될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영웅이 되려면 용을 찾아서 용을 때려잡아 죽여야 합니다. 그러한 용의 피로 나의 몸은 불사신으로 변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적의 피로 존재의 형상이 새롭게 거듭나는 대목이다. 전쟁 민족이 가질 법한 변신의 현장이다. 아무도 죽일 수 없는 영웅의 탄생은 적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적의 희생도 밑줄 쳐놓고. 게다가 작곡가 리히아르트 바그너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유학을 갔는데 바이로이트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저는 그곳이 바그너의 도시라는 것을 알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 교수님들하고 펜팔하다가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곳으로 간 곳이 바이로이트였는데 가서 보니까 매년 바그너 축제를 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음악 축제라면은 모차르트 축제와 바그너 축제 둘 쌍벽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공부하는 영광이 주어졌고 그래서 거기서 연극학을 또 부전공으로 공부하게 되는데 연극학 공부에서는 이 축제 때 동원이 되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대 위에서 올라가서 배우로 활동할 기회도 있고 아니면 지하에서 음식점이나 어디에서 일할 기회도 주어지고 아니면은 그 안에서 자리 찾아주는 대부분의 친구들 전부 다 자리 찾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바그너의 문화를 가깝게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게다가 작곡가 리히아르트 바그너는 민족적 이념이 담긴 이 이야기를 음악극으로 완성해냈고 그 희곡을 스스로 작성했다. 이 텍스트는 오늘날까지 이 건국 신화를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간주되고 있다. 자, 기준 밑줄 쳐놓고 저는 이것을 요구합니다. 바그너가 니벨룽겐의 반지를 집필했는데 그것이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부러운 사건입니다. 전설은 더 먼저 있었어요. 누군가가 글쟁이가 나타나갖고 삼국지를 번역할 일이 아니라 이러한 단군 신화 이거 3페이지 제가 갖고 있는 이 신원 문화사의 텍스트로는 하나, 둘, 3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첫 페이지는 한 절반쯤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텍스트 너무 짧고 너무 부족합니다. 이야기를 덧붙여서 이러한 판타지 형식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수건입니다. 혹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삼국지 제가 폄하하는 일은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것을 좀 더 만들어내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하는 말일 뿐입니다.
4부작으로 구성한 이 작품은 또한 바그너의 대표작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마그눔 오푸스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바그너의 대표작 하면 니벨룽겐의 반지라고 얘기합니다. 공연 시간은 대략 16시간에 달한다. 즉 바그너의 작품은 음악극입니다. 악보가 있습니다. 악보는 시간을 억지로 늘릴 수도 없고 억지로 줄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음악이 시작되면 예를 들어서 요즘 BTS 노래가 있다 그러면 원곡대로 하려면 정해진 박자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16시간에 해당하는 이 어마어마한 작업. 이것을 1876년 8월 13일에 개관하게 되는 그때 라인강의 반지에서부터 이제 4부작이 쫙 공연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1876년 8월 바이로이트의 축제극장 개관 기념 공연으로 이 작품 전체가 처음으로 무대 위에 올려졌다. 4부작의 제목들은 다음과 같다. 라인강의 황금. 자, 라인강에 황금이 있다. 이건 전설입니다. 니벨룽겐의 족이 이러한 금은 보화로 뭐 1000년 동안, 한국 100년 동안 뭐 부귀영화를 누렸다. 이건 다 전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덧붙이고 요즘 말로 스토리텔링을 해서 믿을만하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발퀴레는 전쟁 민족이 정말 믿을만한 여신인데 전쟁터에서 죽은 영웅들을 이상향인 발할로 데려가는 여신입니다. 공부하다 도서실에서 죽으면 천국 못 갑니다. 게르만 민족의 이상향은 발할이라는 곳이고 그 발할로 가려면 전쟁터에서 죽어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죽어야 하는 이러한 전쟁 민족의 신화. 발퀴레. 지그프리드 우리 생각했죠? 지익 하면 승리고 프리드는 평화. 이 니벨룽겐의 반지를 관통하고 있는 영웅입니다. 그리고 신들의 황혼 하면서 이제 이거 전체는 비극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다 멸망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것이다. 개관식 날에는 빌렐름 1세도 참석했다. 자, 빌렐름 1세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 바그너를 지원해준 왕은 루드비히 2세라고 합니다. 바이에른의 왕입니다. 하지만 빌렐름 1세는 전쟁을 치르고 나서 독일을 통일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제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즉 독일을 통일하기 이전에는 루드비히 2세나 빌헬름 1세나 둘 다 그냥 한 지역의 왕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동료였고 경쟁자였는데 이제는 이놈이 황제라 불리니까 나 이놈하고 그냥 같이 있기가 싫어. 그렇게 자기가 돈 들여서 극장도 지어주고 바그너를 지원해줬는데 개관식 날 빌렐름 1세는 오는데 루드비히 2세는 오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그냥 심리학적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왜 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기분 나빠서.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수상은 철혈제상 비스마르크였고, 비스마르크는 전 국민의, 예를 들어 저의 어떤 과장된 표현입니다. 전 국민의 병사화, 군사화를 지향했던, 그래서 비스마르크 사진 보면 전부 다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평상복 입고 있는 사람, 그런 사진 몇 장 안 됩니다. 대부분이 전쟁을 하고 있는 이미지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1965년인가 백작을, 그 다음에 후작을, 그 다음에 죽기 바로 한 몇 년 전에는 이제 공작까지 수여받는 정말 귀족 중의 귀족입니다. 이러한 비스마르크. 그때부터 이미 바그너의 음악극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운명적 위기에 처해 있었다. 독일의 영웅을 무대 위에 올려놓고 독일의 신화를 이야기하는 이런 음악극은 1871년 독일 통일을 일궈낸 빌헬름 1세와 비스마르크에게는 소중한 정치적 자료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1871년이 또 무슨 해냐? 프랑스와 전쟁을 벌였고 그 전쟁에서 이겼고 적국의 궁전인 베르사유에서 통일선언, 이제 황제 제국이 탄생하였다 하고 통일선언을 하게 되는 이러한 정말 영광스러운, 독일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독일 통일의 이념을 위한 정신을 필요로 할 때 절묘하게 등장해 주었던 것이다. 통일 이전의 독일은 여러 공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런 지역들이 하나의 이름으로 통일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제 시대는 하나의 국가 이념과 하나의 민족 이념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일종의 우리는 하나다라는 민족적 인식을 필요로 했던 시기에 바그너 음악극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대안과 이념을 제시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니벨룽겐의 반주와 함께 바그너는 불멸의 존재가 된 것이다. 나라가 세워졌다. 그리고 신화가 형성되었다. 하나의 민족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 모든 일에 바그너의 음악극은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게르만 민족은 바바리안, 즉 야만족이다. 하지만 독일인들이 말하는 야만은 어감이 다르다. 독일 여자들의 이름 중에 바바라가 많이 있는 이유를 깨달아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다. 자신의 이름이 바바라라고 불리고 있는 그 여자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되는 일이다. 혹은 자신이 낳은 소중하고 귀여운 딸의 이름을 바바라, 즉 야만여라고 불러도 좋은 그런 부모의 감정을 이해해주면 된다는 얘기다. 다만 아쉬운 점은 바그너의 작품들이 아직 번역조차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이다. 이번 강의를 준비하며 활용한 한 텍스트는 볼프강 홀바인과 톨스텐 데비가 지은 니벨룽겐의 반지, 도서출판예단 2009년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임을 밝혀둔다. 같은 북유럽의 전설을 다룬 반지의 제왕에서처럼 이 소설은 일종의 판타지 형식을 취하면서 이야기 자체가 재미를 지향하고 또 그 방향으로 중복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독서에 임해야 한다. 그냥 또 시작하면 됩니까? 예. 이번에는 2번 들어갑니다. 이야기의 시작 지점에서 전해지는 사랑과 전쟁. 자, 사랑과 전쟁 밑줄 쳐놔요. 사랑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욕망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열정과 정열을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제가 유학 갔다 왔을 때 몇 년 지났다 보니까 다비치라는 이쁜 여자들 2명이 나타나서 노래를 불러대더라고요. 그 노래도 사랑과 전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 감정이 똑같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증오할 수도 있습니다. 증오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랑과 증오라는 이 감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냐 그렇지 못한 자냐 그게 문제일 뿐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첫 번째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 했는데 우리 민족이 지금 처한 문제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 갈등입니다. 우리가 철학적으로 훈련해야 할 대목입니다. 누구가 보수냐 누구가 진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역할 놀이 이 상황을 놀이로 간주하고 이러한 상황을 축제 현장으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노력이 중요할 뿐입니다. 누가 대통령 되건 누가 선거에서 이기건 상관없습니다. 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큰 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면 될 일입니다. 괜찮아 하고 위로해주고 승자에게는 박수 쳐주면서 잘해다오 하고 우리 나라를 맡겨주는 그런 일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생각하는 훈련을 해달라 그것입니다. 이제 텍스트 읽어갑니다. 사랑과 전쟁은 기원이 같은 욕망에서 흘러나온 강물들이다. 사랑을 원하는 것은 사람의 대표적인 심리이다. 사람에게는 사람이기에 사랑을 원하는 것이다. 사랑을 종교적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또 신의 이름으로까지 끌어올려 놓은 종교가 기독교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 1서 4장 8절. 예수의 이름으로 천사 가브리엘은 임마누엘이라 지어주기도 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늘 함께 계시는 존재가 신이다. 늘 함께 있어주는 그 마음이 좋게 느껴진다. 그런 마음을 품어주는 존재가 신이라는 얘기다. 사람은 사랑을 원한다. 원한다는 감정 속으로 들어가면 문제는 복잡해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원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평범한 상황이라면 사랑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원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사랑은 원해야 한다. 그것도 대충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원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한쪽만 간절해서도 안 된다. 사랑은 두 사람이 똑같은 열정으로 간절하게 원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은 기적과 같다. 타이밍이 절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쟁도 사람의 문제다. 사람은 싸우면서 큰다는 말도 있다. 다만 복수, 자 복수 밑줄 쳐놔요. 독일어로 라헤라는 단어인데 이 복수가 게르만 민족에게는 미덕입니다. 우리의 미덕에는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마라. 이것이 우리 민족의 유교 민족의 미덕이라면 독일의 민족은 복수가 미덕이란 게 이게 저에게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자, 복수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남다를 뿐이다. 사랑은 한 사람만을 향하는 감정이라면 전쟁은 한 나라의 영역으로 확대된 감정이다. 국가와 민족의 이념으로 커진 개념이라는 뜻이다. 전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다. 다만 평화의 시대에 태어나고 또 평화를 누리며 살아온 말 그대로 행복한 세대는 전쟁 이야기를 먼 나라의 그것쯤으로 간주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우리 역사를 예로 들어도 불과 한 세대만 건너뛰어도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 불리는 한국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가 버티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사랑도 전쟁도 다 사람의 일이다. 사랑도 열정을 필요로 하고 전쟁도 같은 종류의 열정을 요구한다. 심장이 뛰는 한 몸은 뜨거울 것이고 그 뜨거운 몸은 열정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전쟁에서 돌아온 지그프리트는 아내 지글린데, 자 지그문트, 지글린데 밑줄 쳐놔요. 지그프리트의 부모들입니다. 지그문트 하면 승리의 입, 문트는 입이란 뜻이에요. 입. 예를 들어서 헤르만 헤세의 골드문트와 나르시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골드문트라는 이름을 해석할 때도 헤르만 헤세는 문트, 입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지그문트와 지글린데, 린데는 예를 들어서 독일어 린덴바움 해서 보리수를 얘기합니다. 대부분 고향의 어떤 향수를 이야기합니다. 베를린의 유명한 거리 이름이 린덴바움이라는 거리도 있습니다. 지글린데와 열정적인 사랑을 나눈다. 아직 사랑의 전율이 채 가지기도 전에 문 밖에서 잠금 손잡이가 갑옷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온다. 즉 이렇게 탁 창을 가슴에 대고 인사하는 거예요. 장군 앞에서 다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왔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천막 안으로 들어온 장수 로렌스, 자 로렌스 밑줄 쳐놓고, 이것은 홀바인이 판타지 형식으로 만들면서 여러 인물들을 추가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로렌스는 힘차게 외쳐댄다.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자, 장수는, 지그문트는 아내와 섹스를 하고 있는데 침실에 있는 그 장수 앞에서 부하가 그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하고 전쟁 소식을 알려주는 게 이게 홀바인 이야기의 첫 장면입니다. 처음 장면. 사랑과 전쟁은 이야기를 이어가는 소재가 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소재들이 모이고 모여 인생이라 불리고, 그런 인생 이야기들이 모이고 모여 건국 휘하를 일궈내는 거대한 강물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야기는 재미있어야 한다. 자, 이건 밑줄 쳐놔요. 이건 저의 숙제입니다. 제가 수필을 쓰기도 하는데 수필 쓸 때마다 저의 숙제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저의 숙제입니다. 요즘 또 매주 칼럼도 쓰고 있는데 칼럼 쓸 때도 그냥 칼럼이 아니라 저의 숙제는 재미있는 칼럼을 쓰는 것입니다. 귀를 열게 하는 매력을 지녀야 한다. 사실 니벨룽의 노래의 원래 저자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다. 제목도 안 알려 있는 원곡
불과하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저자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분명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글로 적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전설을 바탕으로 한다. 그 지역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발견된 원고의 마지막 구절이 여기서 이 이야기는 끝을 맺기로 한다. 이것이 니벨룽겐의 노래이다. 로 되어 있어서 니벨룽겐의 노래로 불리게 된 것이다. 니벨룽겐의 노래는 니벨룽겐의 반지로 제목을 바꾸게 되었고 그것이 바그너에 의해 음악곡으로 탄생했으며 또 그것이 현대에 이르러 판타지 소설로 변신을 거듭하게 된 것이다. 사랑은 짧지만 강렬하고 전쟁은 지긋지긋하지만 질려선 안 된다. 욕망은 끝이 없이 끊임없이 사랑으로 이끌고 전쟁으로 몰아붙인다. 사랑 앞에서 설렘을 느끼듯이 전쟁 앞에서 전의를 느낄 뿐이다. 전의 밑줄 쳐놓고 우리 2002년 히딩크가 우리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캄프가이스트라는 것입니다. 전의 혹은 투지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영웅, 우리 태극 전사들은 싸울 의지가 없다라고 비판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은 싸우라 이겁니다. 싸워라. 예의 바르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2002년 4강 신화를 읽어내는 이 전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유교정신, 예의 바른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전쟁한다면 예의 바른 사람한테 승리가 주어질까요? 전쟁 민족은 그런 생각 없습니다. 이겨야지. 전의를 느낄 뿐입니다. 전쟁은 어떤 형식으로든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쟁이 된다. 싸움은 피할 수도 없지만 왕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어떻게 도망갈까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없다. 싸움은 민족이 처한 운명이고 그 운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수밖에 없다. 사랑하고 전쟁하고 전쟁하고 사랑하고 둘 다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하는 일이다. 3번 곧장 들어갈게요. 부러진 신들의 검 노퉁. 자, 노퉁 아까 말씀드렸죠. 아더왕의 엑스칼리버가 있다면 독일에는 노퉁이 있다. 물론 전설을 연구하다 보면 이름은 다양합니다. 저자마다 누구는 발뭉이라 하고 누구는 노퉁이라 하고 이름이 다양하지만 저는 바그너가 말한, 왜냐하면 바그너가 대부분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노퉁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노퉁으로 말합니다. 이러한 노퉁을 새롭게 만들어낸 영웅. 자, 영웅이 지크프리트인데 지크프리트가 누구한테 길러지냐? 바로 대장장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도왕이 누구한테 길러지냐라는 걸 살펴보면 멀린이라 마법사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화를 알고 나면은 현대의 이야기까지 쭉 관통을 합니다. 왜 해리포터가 그들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인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는지 우리는 이해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왜 노퉁이 독일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일까? 우리는 그걸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전쟁은 무기 싸움이기도 하다. 무기가 좋은 쪽이 승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게르만 민족의 위기는 명검이 부러져 있다. 자, 밑줄 쳐놔요. 명검이 부러져 있다. 부러져 있는 상황이 위기 상황입니다. 명검이 부러져 있다는 상황과 맞물린다. 결핍 상황도 밑줄 쳐놓고. 결핍 상황이 신화의 시작 지점이다. 그 부러진 명검이 이름이 노퉁이다. 칼 이름 자체가 위기를 뜻한다. 불길하다. 불편하다. 그래도 그것이 명검의 이름이다. 예를 들어 나쁜 놈이다. 하지만 그 나쁜 놈을 잘 다루면 목숨을 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나라까지 구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위험한 무기다. 잘 다루면 자기가 잘못 다루면 자기가 다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명마는 길들어지지 않은 야생마일 때가 더 많다. 하지만 그것이 길들어지는 날에는
그 누구보다 더 강하고 빠른 말로 변신해 줄 것이다. 칼도 마찬가지이다. 영국의 건국 신화에 해당한 아더 왕 전설에도 칼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 이름은 엑스칼리버이다. 이 칼은 칼집에 들어있을 때 힘을 발휘한다고 한다. 신사의 나라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다. 또 아더를 키워내는 스승 멀린의 직업은 마법사다. 해리포터의 이야기를 낳은 영국의 정신세계를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독일의 건국 신화에서 영웅이 될 지그프리트를 키우는 자의 직업은 대장장이이다. 철을 다루는 직업이다. 그로부터 지그프리트는 대장장이의 일을 배웠을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쉽게 유추해낼 수 있는 일이다. 선조들, 즉 선배들은 부러진 이 칼을 붙이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모두 기술이 모자라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렇지만 지그프리트는 단련된 솜씨로 그것을 다시 붙여내고 급기야 새로운 명검으로 만들어낸다. 새로운 명검의 탄생, 밑줄 쳐놔요. 새로운 명검의 탄생은 지그프리트의 기술 밑줄 치고 노력 밑줄 치고 기술과 노력의 결과물에 의해 실현된 것이다. 새로 만든 칼, 그것이 민족을 하나로 엮어내게 될 것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될 것이다. 그 칼이 크산텐 지그프리트가 태어나는 나라입니다. 크산텐이라는 나라를 지켜줄 것이고 또 나라의 평화를 선사해 줄 것이다. 영웅은 그런 칼을 탄생시킨 주역이 된다. 평화는 승리한 자의 것이다. 이 말이 영웅의 이름, 즉 지그프리트인 것이다. 이 노퉁에 대한 전설도 만만치 않다. 원래 이 칼은 천둥의 신 토르와 함께 대지에 떨어졌다고 한다. 원래 이 검은 한 사람이 손질하기에 너무 크고 거칠어서 10명의 대장장이들이 열흘 동안 공을 들여 다듬어야 했다고 한다. 이 칼은 3대에 걸쳐 승리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그 칼이 부러졌고 나라의 위기가 덮쳐왔다. 이웃 나라가 공격해온다. 지그문트는 승리가 결정된 전쟁터, 즉 승패가 갈려진 전쟁터, 즉 자신의 목숨을 거둬들이게 될 전쟁터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든다. 진정한 왕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 지그문트는 부하에게 왕비의 안전을 부탁하고 왕비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떠나는 장면은 다음처럼 서술되고 있다. 물론 지그문트가 어떻게 죽었는가 그거는 전설 속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홀바인 같이 이제 판타지가 동원되면서 상상이 이루어지면서 대사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하는 수많은 말들 제가 다 생략해버리고 핵심이 되는 후반부 말만 인용해 놓았습니다. 부러진 검을 가져가서 오늘을 기억하도록 하라. 자, 기억하도록 밑줄 쳐놔요. 그러기 위해서, 즉 기억하기 위해서 그대는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남아야 밑줄 쳐놔요. 대답을 듣지도 않은 채 지그문트는 등을 돌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전사들을 패배한 전쟁터로 이끌기 위해 천막 바깥으로 나갔다. 그는 허리를 구부리더니 죽은 전사의 손에서 칼을 빼냈다. 즉 주인 없는 칼을 들고 이제 나서는 거예요. 그런 뒤 왕은 꼿꼿하게 죽음을 향해 나아갔다. 두려움을 몰라요. 당당해요. 다운표 속에 있는 말은 오타 났습니다. 말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한 말이다. 전쟁 민족은 이런 글을 읽으며 성장해 왔을 것이 틀림없다. 게르만 민족은 이런 글을 통해 민족적 차원의 동일성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늘 전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것이다. 조상을 그려보라 라는 숙제가 떨어지면 저도 독일에서 부전공으로 또 교육학도 했습니다. 교육학을 하면 독일에서는 유아원에서부터 김나지움까지 실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사가 되려면 한 달 동안 어느 한 학교에 가서 실습을 하면 되지만 독일은 아닙니다. 공부가 끝날 때까지 실습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때 제가 유아원 혹은 유치원에 가서 조상들 그려봐 하니까 제가 경험한 겁니다. 칼을 들고 있다던가, 여자가 뭐 투구 쓰고 있는 그림을 그려낸다던가, 말을 타고 모험을 한다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을 그려보라 하면 예를 들어서 가만히 앉아있다던가, 당군 신화를 그려보라 하면 당군은 앉아있다던가, 근엄한 어떤 모자를 쓰고 있다던가, 이런 형상을, 정착 민족의 형상을 만들어내겠지만 독일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동하고 있다는 그 현상을 선조들에게서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조상을 그려보라 라는 숙제가 떨어지면 독일의 아이들은 대부분 말을 타고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모험 여행을 하는 모습을 그려내든가, 아니면 위험한 전쟁에 임하는 전사의 모습을 그려낸다. 이 또한 거듭된 학습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고 남겨진 아내는 내심 갈등을 해본다. 사랑하는 이의 곁에서 함께 죽겠다는 다짐도 했다. 운명을 함께 하겠다고 결심까지 했던 것이다. 그런데 남편은 죽음 속으로 뛰어들고 있고 아내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 자, 밑줄 쳐놔요. 삶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 그것이 바로 전형적인 비극적 상황이다. 자, 전형적인 비극적 상황. 밑줄 쳐놔요. 제가 2020년에 바그너의 야스퍼스의 비극론과 실존을 위한 근거라는 책도 썼고, 같은 해에 방황하는 초인의 이야기라는 책도 썼습니다. 둘 다 비극을 연구한 책입니다. 하나는 야스퍼스의 비극론, 야스퍼스의 실존 철학을 연구하고 보고, 방황하는 초인의 이야기는 괴테가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썼는데 작품 쓸 때 부제목으로 비극이라는 부제목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독일인들이 바라보는 혹은 생각하는 비극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철학적으로 접근해 보았던 것입니다. 왜 인류는 혹은 넓게 보아서 사람들은 비극을 바라보고 있을까? 비극을 왜 좋아할까? 희극이 아니라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신화는 니벨룽겐의 반지는 희극이 아니라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없는 세상을 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불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삶이라 해도 선택해야만 하는 그녀를 향해 이야기를 풀어가는 화자는 이런 말을 남겨놓는다. 그녀는 살아야 한다. 복수를 위해서라도. 아까 게르만 민족의 미덕 소개해드렸죠. 라헤라고 복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르만 민족에게 전쟁은 운명이다.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운명은 필연을 뜻한다. 필연 속에서 우연은 의미를 상실하고 만다. 자, 우연 밑줄 쳐요. 니체의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를 보면은 우연을 구원하라라는 지상 명령이 수차례 등장합니다. 왜 초인이 되기 위해서 우연을 구원해야 할까? 그가 미치기 바로 직전에 쓰는 이 사람을 보라에는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말도 합니다.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아무도 어떤 새끼도 운명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운명 좀 사랑하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나라하고 영생하겠다고 지랄 떨고 있습니다. 운명은 제한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생로병사입니다. 그걸 제발 좀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걸 사랑하라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이 우연을 좀 사랑하라고. 내가 이동형인 거 우연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거 우연입니다. 이것을 필연으로 만드는 건 자기 몫이지 하나님 몫이 아닙니다. 사랑하세요. 자기 인생을. 자기 안에 자기로 가득 채우세요. 전쟁 속에서 개인적인 욕망은 의미를 상실하고 말입니다. 개인적인 욕망이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면 한 나라의 운명은 오로지 전쟁이라는 개념에 의해서만 설명된다. 개인의 자유가 사랑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욕망이라면 국가의 자유 밑줄 치세요. 제가 제 스승 발터 게파르트는 니체 전공자였고 니체의 학장이었고
박사학위 논문 다 끝내고 두 번째 박사학위 논문 도전할 때 허버트 샤이트라는 선생한테 가서 공부하게 되는데 그분은 헤겔 전공자였습니다. 헤겔 공부하면서 배운 것은 국가의 자유였습니다. 법의 정신을 읽으면은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 하면은 국가의 자유입니다. 국가의 자유를 해치는 놈은 감옥에 보내고 그래도 안 되는 놈은 사형시키라. 그게 철학서에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서 헤겔은 칸트 철학을 배웠는데 하고 칸트의 저서들을 읽기 시작하니까 이제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수이성 그거 바로 국가의 자유를 이해하고 나니까 다 풀렸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자유 이거 관계를 분명하게 알면은 관념론까지 다 해결될 것입니다. 국가의 자유는 전쟁이 가져다주는 승리라는 차원에서 실현되는 욕망 인쇄입니다. 전쟁 자체를 피할 수가 없듯이 패배도 피할 수가 없다. 칼이 없는 왕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죽음은 예고된 사실이다. 전쟁은 해야 하고 칼은 없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죽은 자의 칼을 대신 거머쥐고 전쟁터로 향해야 하는 왕의 심정은 비극적이다. 자, 비극적 밑줄 쳐놔요. 계속 비극을 이해하세요. 비극을 이해해야 비극의 힘을 이해해야 게르만 민족을 이해하게 됩니다. 진정한 비극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지 않는 데 있다. 자, 이 문장은 네모를 친 문장 전체를 그리고 외우려고 해보세요.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비극의 형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극은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진정한 비극이 뭘까요? 생로병사가 대표적입니다. 우리 빼도 박도 못합니다. 요즘 말로는 빼박입니다.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비극이 연출해내는 최고의 현실 인식이다. 비극적 인식은 승리와 패배를 싸고 돈다. 전쟁 속에서는 승리도 있지만 패배도 있다는 것이 진리의 소리다. 승리할 때는 좋지만 패배할 때는 비극적이다. 전쟁 민족에게 비극은 일상의 의미를 지닌다. 비극은 인류 최초의 예술 작품에 해당하기도 한다. 기원전 700년경에는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가 서사시를 통해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아냈고 200여 년이 흘려 기원전 500년경에는 비극 작가들이 그 영웅들을 무대 위에 올려 세웠던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비극을 목격하면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적으로 설명을 해냈다. 그는 비극을 철학적으로 연구한 인류 최초의 철학자가 되었던 것이다. 자, 한 문단 남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건너뛰기로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거는 3 그래도 돼요? 지크프리트는 계속 지크프리트는 선조들이 남겨준 하지만 부러져 있는 검을 다시 붙여 명검으로 만들어냈다. 그는 나라의 희망이었다. 칼을 가지게 된 지크프리트는 두려움을 찾아 나선다.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두려움을 가르쳐줄 적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그는 파프너라는 용과 맞서게 된다. 그는 그 용을 자신의 칼로 찔러 죽이고 흘러내리는 그 피로 인해 어떤 무기도 뚫을 수 없는 철갑을 뚫은 전사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왼쪽 어깨 뒤쪽에 있는 등 부분이 용의 비늘에 찔려 상처가 났는데 그곳이 좀처럼 낫지 않고 있었다. 물론 이 이야기의 원래 버전은 보리수 나뭇잎이 하나 등에 달라붙어 그것만이 약점이 되고 말았다고 한다. 어떻게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든 상관없다. 문제는 영웅에게 약점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4. 전설의 근원지 라인강과 도나우강. 자, 라인강을 공부할 때 잠깐 쉬었다가 예, 그럴까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10분간 휴식이랍니다.
예.